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순간 미국도 중국도 더 이상 계산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럽게 연구되고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연구하고 있고 중국 전략분석실도 연구하고 있고 러시아 안보회의에서도 이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네 나라가 서로 원하는 것은 전부 다릅니다. 심지어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네 나라 모두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한국이요.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솔직히 세계 질서를 바꿀 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도 5천만이고 분단된 나라이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이 강연장에서 실제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10년 전에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날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6조 달러짜리 금고가 있는데 아무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가진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쥐고 있고 세계 군사력 5위에 올라선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몇 명이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국제전략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자 전 나토 전략분석관 니콜라이 베르겐입니다. 오늘 이 강연이 끝나면 여러분의 계산이 바뀔 겁니다. 장담합니다. 강연장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해발 1560m 위에 자리한 컨벤션 센터의 비공개 안보 세션이었습니다. 이 세션은 공식 프로그램에도 올라가지 않는 자리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녹화도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참석 요청이 예년의 3배가 넘었다고 주최 측이 귀띔해줬습니다. 800석이 꽉 찼고 뒤쪽 복도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각국 외교관들, 국방 전략가들, 다국적 투자사 대표들, 그리고 몇몇 국가의 안보 보좌관급 인사들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 앞에 서서 그 얼굴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초쯤 지났을 때 강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질서를 가장 크게 흔들 수 있는 변수는 무엇입니까? 앞줄에 앉아있던 미국 국무부 출신의 중년 남성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와 공급망 재편이 지금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손을 지목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 소속의 여성 의원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단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손이 올라왔습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왔다는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중동의 구조적 불안정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가 에너지 가격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 맞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강단 끝으로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청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흥미롭군요. 다 맞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은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뒤쪽에서 인도 외교부 소속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옆 나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연장 여기저기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앞줄 왼쪽에 앉아있던 영국 연구원이 옆 사람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를 바라봤습니다. 청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반도체도 강하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방산 수출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질서를 바꿀 변수라고 하기엔 여전히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인구가 5천만이고 분단된 나라이고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고 독자적인 변수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장 오른쪽에서 작은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쪽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웃음이 금방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강단으로 돌아와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 질문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 나토 전략분석실에서 저도 정확히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강연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연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최고 전략기관들이 조용히 분석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한국이 있습니다. 누군가 긴장한 듯 물 한 모금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에 동북아시아 지도가 떴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한반도. 한반도만 유독 붉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붉은 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작은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핀 하나가 댐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강연장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잠시 즐겼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나토 브뤼셀 본부에서 동북아 전략 시나리오 팀에 배치됐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는 강대국이 움직이고 나머지는 따라간다. 미국이 결정하고 유럽이 조율하고 중국이 견제하고 러시아가 반발하고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큰 흐름에 맞춰 살아남는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단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토에서 동북아시아를 다루는 부서는 솔직히 말하면 인기가 없었습니다. 유럽 안보가 중심이었고 러시아가 주적이었고 동북아시아는 미국이 알아서 관리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완충지대이고 북한은 핵으로 위협하는 문제 국가이고 남한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나라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나토 내부 전략 시뮬레이션 문서였습니다. 제목을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반도 통일 시 세계 전략 구조 변화 예측. 비현실적이다. 한반도가 통일될 가능성이 있기나 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서류함에 넣어버렸습니다. 그게 2014년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겼습니다. 화면에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월 뉴스 하나가 터졌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통일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했습니다. 평양에 있던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했습니다. 8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통일이라는 명목상의 틀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강연장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뉴스를 다뤘습니다. 대부분의 분석은 비슷했습니다. 김정은의 내부 권력 강화 전략이다.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다. 위험하다. 불안하다. 그런 논조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네바 연구실에서 뉴스를 정리하다가 문득 10년 전 그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서류함을 열어 먼지가 쌓인 그 문서를 꺼냈습니다. 처음 제목을 봤을 때
코웃음 쳤던 바로 그 보고서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읽어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강연장 앞줄에서 영국 연구원이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청중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세계가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왜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지, 왜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워싱턴도 베이징도 도쿄도 모스크바도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지, 그 중심에 한국이 있는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무역 의존도, 기술 집약도, 자원 매장량, 인구 구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한국 찬양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도 아니고 한국의 특별한 이해 관계도 없습니다. 저는 스위스 시민권자이고 나토 출신 분석관이고 20년간 강대국의 전략만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놀랍도록 일관되게 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려는 겁니다. 강연장 오른쪽에서 아까 웃음을 보였던 쪽이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노트를 꺼내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건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조가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는 장면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불편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전쟁은 끝납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역사상 끝나지 않은 전쟁은 없었습니다. 길든 짧든 승리로 끝나든 패배로 끝나든 전쟁에는 반드시 종전이 있습니다. 폐허가 된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다시 집을 짓고 시장을 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독일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고 한국이 그랬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겼습니다. 화면에 동북아시아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영향권이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의 변화는 다릅니다. 구조가 바뀌면 끝이 없습니다. 그 파장은 전쟁보다 훨씬 넓고 훨씬 깊고 훨씬 오래갑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진짜 세계 질서를 바꾼 것은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구조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축이 세워졌고 그 구조가 냉전이라는 이름으로 40년을 지배했습니다. 총 한 발 안 쏘고도 세계 전체가 그 구조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저는 지시봉을 들어 동북아시아 지도를 짚었습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에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오래되고 견고하고 모두가 불편하지만 아무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구조. 북쪽에 러시아, 서쪽에 중국, 동쪽 바다 건너에 일본, 그리고 태평양 너머에 미국. 이 네 나라가 동북아시아 질서의 네 축입니다. 그리고 이 네 축의 한가운데 있는 게 한반도입니다. 독일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구조가 왜 특별합니까? 지정학적으로 중간에 끼인 나라는 세계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반도가 특별한 이유는 위치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네 나라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고 싶습니다. 러시아는 동쪽 출구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자국 안보를 지키면서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네 나라가 원하는 것은 전부 다릅니다.
심지어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가 딱 하나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강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이 구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영국 연구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의하는 게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토에서 처음 이 분석을 접했을 때 저도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해됩니다. 현재 구조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통해 이 지역에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구조가 불만이지만 구조 자체가 흔들리면 자기들도 감당 못할 변수가 생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원하는 것은 달라도 지금 이 구조 안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유지합니다. 저는 다시 한반도를 지시봉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반도의 분단. 강연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잠시 멈춰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단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한 민족이 70년 넘게 갈라져 있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강대국들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분단이 지금 이 구조를 유지시켜 주는 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숫자를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핀의 무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는 걸 지금부터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 1,419억 달러. 전체 수출의 5분의 1이 반도체 하나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를 한국이 만듭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노트북,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서버 이 모든 것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품을 세계 10개 중 6개를 한국이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출신 남성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파운드리에서는 대만이 앞서 있고 미국도 자국 내 반도체 공장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지금 이 의존 구조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리고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 자국 공장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의존도가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게 역설적으로 한국의 위치가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증명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조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5년 한국의 조선 시장 점유율이 전년 대비 2배로 뛰었습니다. 25.9%입니다. 특히 가장 어렵고 정밀한 베인 LNG, 운반선은 전 세계 발주의 대부분을 한국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러시아 가스 대신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데 그 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이 최근 중국산 선박의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선주들이 어디로 발주를 돌리고 있습니까? 한국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방위산업입니다. 2025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15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60% 넘게 뛰었습니다. 수출 대상국이 7개국에서 16개국으로 늘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전차와 자주포와 전투기를 사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 있는 나토 회원국이 미국 무기도 독일 무기도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빠르고 정밀하고 실전에서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군사력 5위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입니다. 강연장이 조용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뭔가를 소화하고 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저는 지시봉을 내려놓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위 산업.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한 나라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반도체가 있어야 스마트 조선이 됩니다. 배터리가 있어야 전기 선박이 됩니다. 방위 산업에는 이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이건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조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산업 구조의 여러 핵심 고리를 동시에 쥐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무게가 1kg인 핀과 10만 kg짜리 댐이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핀은 댐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핀이 물을 막고 있는 결정적인 위치에 꽂혀 있다면 핀이 빠지는 순간 댐이 무너집니다. 지금 한국이 그 위치에 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영국 연구원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확신하는 얼굴은 아니었지만 아까처럼 가볍게 보는 눈빛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강한데 왜 세계가 현재의 한국보다 미래의 한국을 더 두려워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답이 북쪽에 있습니다. 강연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강단을 천천히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수백 번의 브리핑을 해오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과 말 사이의 공백이 때로는 말 그 자체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저는 강단 왼쪽 끝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통일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변수인지를 이해하셔야 북쪽에 있는 것에 의미가 보입니다. 미국 출신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통일이 전쟁보다 더 무섭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전쟁은 관리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단 위를 천천히 가로지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강대국들은 즉각 계산을 시작합니다. 어느 편을 들 것인가?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어떻게 이익을 취할 것인가? 전쟁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있습니다. 휴전이 있습니다. 종전이 있습니다. 나토에서 20년 동안 전쟁 시나리오를 분석해봤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72시간 안에 시나리오 분기점이 만들어집니다. 변수가 많아 보여도 결국 계산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그런데 통일은 다릅니다. 통일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강연장이 조용했습니다. 통일된 다음 날부터 새로운 계산이 시작됩니다. 8천만 명이 하나의 국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남쪽의 기술과 북쪽의 자원이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그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어느 강대국과 손을 잡을지 아니면 완전히 독자적인 길을 갈지 아무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나토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이 변수를 넣으면 결과값이 수렴하지 않습니다.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전쟁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독일 의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일도 통일을 했는데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반론이었습니다. 나토 시절 제 상관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통일이 한반도 통일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놓고 비교하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독일과 한반도의 비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자원입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동독은 제조업 기반은 있었지만 전략 자원이 없었습니다. 한반도는 다릅니다. 북한 땅 밑에 세계가 목이 마른 자원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하겠습니다. 둘째, 위치입니다. 독일 통일은 유럽 대륙의 중심이 이동한 사건이었습니다. 큰 사건이었지만 파장이 유럽 안에서 흡수됐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략 경쟁이 벌어지는 동북아시아 한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미국과 중국이 직접 부딪히는
전선의 한복판입니다. 유럽 안에서 흡수될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셋째, 결합하는 파트너의 수준입니다. 당시 서독은 유럽 최강의 제조업 국가였지만 지금 남한이 가진 것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릅니다. 반도체 세계 생산의 60%, 메모리 칩 세계 1위, 조선 최상위권, 배터리 핵심 기술, 방산 수출 세계 9위. 이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미개발 자원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독일 통일이 유럽의 중심을 바꿨다면 한반도 통일은 세계의 중심을 흔듭니다. 규모가 다릅니다. 파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불가능성이 다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단어 하나가 크게 떴습니다. 자율성. 지금 한국은 구조적으로 의존합니다.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합니다.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대륙과 단절돼 있어서 모든 물류가 바다와 하늘에 의존합니다. 그 의존 때문에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됩니다.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중국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강대국들 입장에서 한국은 중요하지만 관리 가능한 파트너입니다. 계산이 됩니다. 예측이 됩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그 구조가 바뀝니다. 북한의 자원으로 에너지 의존도가 낮아집니다. 인구가 늘고 내수 시장이 커집니다. 대륙으로 길이 열립니다. 그때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율성이 생기는 순간 한국은 완전히 다른 플레이어가 됩니다. 독일 의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강대국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군요.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정확합니다. 지금 강대국들은 한국을 관리 가능한 파트너로 봅니다. 중요하지만 통제됩니다.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데 통일된 한국은 관리 가능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강국입니다. 완성된 산업과 미개발 자원과 지정학적 허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결합한 나라가 어느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계 균형이 바뀝니다. 그걸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저는 강단 끝으로 걸어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쟁은 관리됩니다. 그러나 통일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끝납니다. 그러나 통일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기들이 계산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영국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강대국들이 통일을 막으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막으려 한다기보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게 정확합니다. 누가 먼저 판을 흔들었다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서로 조심스럽게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겁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소련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해체됐습니다. 2024년에 김정은이 통일을 공식 폐기한 것도 역설적으로 보면 구조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구조가 안정적이라면 굳이 공식적으로 폐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리고 있으니까 선을 긋는 겁니다. 강연장 여기저기서 펜 소리가 바빠졌습니다. 노트에 받아 적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그날 밤잠을 못 잤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강연장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800명. 아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낸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강연장 뒤편에서 주최 측 스태프가 조용히 좌석 배치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을 위해 의자를 더 가져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손에 쥐고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핵무기, 독재, 기근, 미사일 도발.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전 세계가 북한을 보는 시선입니다. 문제 국가, 불안정 요소, 제재 대상. 나토에서 북한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협 평가, 핵 확산 위험, 미사일 사거리 계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시선을 잠깐 옆에 내려놓아 주십시오. 정치적 판단이나 인권 문제를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들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략적 관점에서만 북한을 봐 주십시오. 그랬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북한 지하자원 분포도였습니다. 색깔이 가득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북한 전역이 광물 표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시봉을 들었습니다. 북한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200종이 넘는 광물이 확인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사이트 60억 톤, 세계 매장량 2위입니다. 철광석 50억 톤, 무연탄 50억 톤, 아연 2100만 톤, 구리 300만 톤, 금 2000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희토류입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희토류라는 단어의 앞줄 몇몇이 반응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단어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희토류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갑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갑니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인공위성에 들어갑니다.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갑니다. 현대 문명과 현대 전쟁을 동시에 움직이는 핵심 광물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가장 긴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희토류 가공 능력의 대부분을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호주와 캐나다와 손잡고 대체 공급망을 만들려고 수십억 달러를 쏟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시 북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주 지역에 희토류 산화물이 약 2억 톤 이상 매장돼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맞다면 당시 알려진 전 세계 매장량의 2배에 가까운 양입니다. 물론 정확한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제 제재 때문에 외부 기관이 들어가서 제대로 조사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질학적 분석만으로도 그 잠재량은 전략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영국 연구원이 몸을 앞으로 더 기울였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과 뭔가를 속삭이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국영광업기관은 북한 광물 자원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6조 달러 이상으로 추산합니다. 다른 연구기관의 추정치는 10조 달러에 달합니다. 참고로 지금 한국의 연간 국내 총생산이 약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북한 땅 밑에 한국 연간 생산의 3배에서 6배에 해당하는 자원이 묻혀 있는 겁니다. 강연장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지시봉을 내려놓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인프라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전력이 부족합니다. 물류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 제재가 있습니다. 자원은 있는데 꺼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거대한 금고인데 열쇠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광산 가동률이 전체 채굴 능력의 20%에서 30%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장비가 낡았고 전기가 부족하고 운반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왜 한국의 강점입니까? 그 열쇠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남한의 산업구조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남한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기술이 있습니다. 도로, 항만, 철도, 전력망, 도시 전체를 처음부터 세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한국 건설기업이 세운 건물이 한때 세계 최고층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국 기업들이 중동 사막 한가운데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영하 40도의 극지에 플랜트를 지었습니다. 그 기술력이 지금 바로 북쪽 국경선 아래에 쌓여 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금고 바로 옆에 열쇠 장수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 문이 열리는 날이 바로 통일이 되는 날입니다. 인도 외교부 출신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중국이 이미 북한 자원에 손을 뻗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수십 년간 북한과 자원 거래를 해왔고 국경 인근에 인프라 투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이미 북한 자원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국경 인근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한 적도 있습니다. 북한의 가장 큰 철광산이 중국 국경 바로 옆에 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전략입니다. 도로를 깔아주고 항만을 지어주고 그 대가로 광산 개발권을 가져가는 것. 중국은 이미 그 게임을 북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투자해도 북한의 자원을 제대로 개발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재 해제입니다. 그리고 제재가 해제되려면 한반도의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 열쇠는 한반도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문은 안에서만 열립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절박하게 찾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리튬, 코발트, 니켈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2035년부터 내연 기관차를 팔지 못합니다. 미국도 전기차 비중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를 만들 원료가 부족합니다. 전 세계가 원료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북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북한 지하에 리튬과 배터리 관련 핵심 광물이 상당량 있다는 지질학적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매장량은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질학적 조건만 봐도 잠재량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 광물을 가공해서 배터리로 만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다시 남한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U.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최상위권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원료가 바로 국경 북쪽에 있고 그 원료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로 만들 기술이 바로 국경 남쪽에 있는 겁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이 조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계가 목이 마른 자원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 자원을 꺼내고 가공하고 세계에 공급할 기술이 남쪽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날 세계 자원 지도가 바뀝니다. 지금 중국이 쥐고 있는 희토류 독점 구조가 흔들립니다.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만들고 있는 대체 공급망의 계산이 바뀝니다. 유럽이 아프리카에서 확보하려는 배터리 원료의 흐름이 바뀝니다. 전부 다 바뀝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원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한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뒤집히는지를 보시면 왜 제가 그날 밤 잠을 못 잤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앞줄 영국 연구원이 이번에는 노트 위에 밑줄을 긋고 있었습니다. 펜이 바빠졌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숫자 하나가 크게 떴습니다. 0.72.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연장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0.72명이라는 뜻입니다. 세계 최저입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최소 2.1이 돼야 합니다. 0.72는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입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왜 전략 이야기에 나오냐고요? 나토에서 국력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지표가 3가지 있습니다. 경제 규모, 군사력, 그리고 인구 구조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강해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금을 낼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군대에 보낼 사람이 없으면 안보가 흔들립니다. 저는 인구 구조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2050년이면 한국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지방 소도시들이 이미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병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고 배터리 기술이 뛰어나도 그 기술을 운용할 사람이 줄어들면 결국 한계가 옵니다. 미국 출신 남성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구조가 유지된다면 그렇습니다. 나토의 장기 시나리오에서도 한국의 국력이 2040년대부터 인구 때문에 꺾이기 시작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보고서를 읽었을 때도 여기서 멈췄습니다. 한국은 결국 인구라는 벽에 부딪힌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겼더니 시나리오가 갈라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남북한 인구 구조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구 약 2,500만 명이 더해집니다. 단순히 숫자가 느는 게 아닙니다. 북한 인구는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습니다. 출산율도 남한보다 높습니다. 동일한국의 인구 구조를 시뮬레이션해보면 남한이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위기가 상당 부분 완충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남한 단독의 54%에서 통일한국 기준 58%로 올라갑니다. 4%포인트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8천만 명 규모의 국가에서 4%포인트는 수백만 명의 노동인구 차이입니다. 인도 외교부 출신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교육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단순히 인구가 늘어난다고 경쟁력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저도 나토 시절에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다릅니다. 북한의 기초교육 이수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공계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수학, 물리, 공학.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극도로 제한된 자원과 장비로 그 수준의 기술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 기술을 만든 인적 기반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물론 남한과의 격차는 큽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격차가 있다는 것과 기반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반은 있습니다. 독일 통일 때 동독이 서독보다 훨씬 낙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이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가 됐습니다. 교육받은 인구가 있었고 산업의 흔적이 있었고 거기에 서독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되자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독일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통일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독일도 통일 이후 30년 동안 2조 유로가 넘는 비용을 동독 재건에 썼습니다. 한반도 통일 비용은 그보다 훨씬 클 텐데요.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맞습니다. 한반도 통일 비용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백조에서 수천조 원이 될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비용만 보는 시각은 절반만 보는 겁니다. 독일이 2조 유로를 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이 어떻습니까?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입니다.
그 2조 유로는 장기적으로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경우는 독일보다 투자 대비 수익이 훨씬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독에는 전략 자원이 없었지만 북한 땅 밑에는 6조에서 10조 달러의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보다 잠재 자산이 훨씬 큽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반도 전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사실상 초기화된 시스템입니다. 남한에는 수십 년간 쌓인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 계획을 바꾸려면 수십만 명의 이해관계를 건드려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기존 인프라를 우회해야 합니다. 모든 변화에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다릅니다. 거대한 땅이 있습니다. 아무도 개발하지 않은 땅. 그 땅 위에 21세기 기술로 처음부터 도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최적화된 물류 단지를, 첨단 농업 단지를 기존 이해 관계에 방해받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영국 연구원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들렸습니다. 국가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막 위에 수백 조를 들여 네옴시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 도시는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통일한국은 그 기회가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사막이 아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위에, 그리고 그 도시를 설계할 기술을 가진 나라가 바로 그 도시를 지어야 할 나라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선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사실상 섬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반도이지만 북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섬입니다. 배나 비행기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대륙과 단절돼 있습니다. 그 단절이 한국의 가장 큰 구조적 한계입니다. 저는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유럽까지 이어지는 선이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이 선이 열립니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이미 러시아 구간이 완성돼 있습니다. 중국 횡단철도도 있습니다. 막혀있는 구간은 한반도 안에 불과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그 구간만 열리면 부산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됩니다. 영국 연구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유럽까지 배로 가면 30일 이상 걸립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수만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철도가 연결되면 2주 안에 화물이 도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시간이 절반으로 줄고 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독일 의원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가 세계 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허브가 됩니다. 독일 통일 이후 독일이 동서 유럽을 연결하는 허브가 된 것처럼 물류가 독일을 통과하고 사람이 독일을 통과하고 자본이 독일에 모였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그보다 훨씬 큰 이동입니다. 독일은 유럽이라는 하나의 대륙 안에서 허브가 됐습니다. 통일한국은 한쪽에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있고 다른 쪽에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이 있고 위쪽에 거대한 자원 대국 러시아가 있고 태평양 너머 아메리카가 있는 그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싱가포르가 말라카 해협의 길목 하나로 자원도 없고 인구도 58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세계적인 허브가 됐습니다. 위치 하나로. 통일한국의 위치를 보십시오. 싱가포르는 해상 루트의 길목에 있습니다. 통일한국은 해상 루트와 대륙 루트가 동시에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싱가포르보다 훨씬 큰 잠재력을 가진 위치에 싱가포르보다 수십 배 큰 기술력과 인구를 가진 나라가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좁은 국토, 에너지 의존, 대륙 단절. 지금 한국이 가진 구조적 약점들입니다.
이것들이 통일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동시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가 8천만으로 늘고 자원이 확보되고 대륙과 연결되고 국토가 넓어지고 새로운 도시를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통일한국의 경제 전망을 보겠습니다. 2050년 통일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약 6조 달러로 세계 8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력 지수 기준으로 세계 10위. 지금 13위인 나라가 8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나라가 그 제한이 풀리면서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라가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서 하나의 사건이 한 나라의 구조적 약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겁니다. 강연장이 조용했습니다. 단순히 집중하는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소화하고 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강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원, 인구, 물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사실 가장 놀랐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단어 하나가 떴습니다. 문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를 전략 변수로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토에서 20년간 국제 전략을 분석하면서 문화는 소프트 파워라는 이름으로 분류되는 부차적인 요소였습니다.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리고 부차적으로 문화가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제네바 연구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화 변수를 시뮬레이션에 넣는 연구원은 없었습니다. 넣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했습니다. 몇 년 전 제네바 연구실에 방문 연구자가 왔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안보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제가 한국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한 건 어릴 때 한국 드라마를 봐서입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전략 연구자 2명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겼고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을 방문했고 결국 한국 경제와 안보를 연구하게 됐다고. 자기 주변에 비슷한 경로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연구자들이 여럿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흥미롭다 정도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가 1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몇 배가 된 수치입니다. 전 세계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비영어권 콘텐츠 중 한국 콘텐츠가 최상위권입니다. 한국 가수의 공연에 유럽과 남미와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수만 명이 모입니다.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 드러그 스토어에 진열돼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 뉴욕과 파리와 런던과 도쿄의 메인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왜 전략 이야기냐고요? 저는 강단 앞에 섰습니다. 문화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협상에서의 우위입니다. 나토에서 동맹국들과 무기 도입 협상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성능표와 가격표만으로 결정이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신뢰, 그 나라의 기술에 대한 이미지, 그 나라와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은가라는 감정적 판단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늘어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 기업의 제품을 더 기꺼이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은 나라들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대상국이 2022년 7개국에서 2025년 16개국으로 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도입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순수하게 성능과 가격만으로 결정됐다고 보십니까? 물론 성능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없었다면 유럽의 나토 회원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결정이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졌을까요? 영국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콘텐츠를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전략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좋아한다는 것과 나라 간의 전략적 관계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십시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국이 냉전에서 소련을 이긴 것은 군사력 때문만이었습니까? 할리우드, 코카콜라, 청바지, 팝 음악, 철의 장막 너머 동유럽 사람들이 미국 문화에 매료됐습니다. 서방의 생활 방식을 동경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동독 시민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서베를린에 가서 코카콜라를 마신 겁니다. 총이 장벽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장벽 너머의 삶을 동경하는 마음이 장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문화가 그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미국이 지금도 세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할리우드와 실리콘밸리가 얼마나 기여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력만으로는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라를 동경해야 합니다. 그 나라의 것을 원해야 합니다. 그 나라처럼 되고 싶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게 소프트 파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총 한 발 안 쏘고도 전 세계 수억 명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연장 뒤쪽에서 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강연 내내 조용히 듣고만 있던 동남아시아 출신의 남성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인도네시아 외교부에서 왔습니다. 제 나라에서 한국 음악과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입니다. 젊은 세대가 한국을 동경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강연 시작할 때는 한국이 세계 질서의 변수라는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다시 청중 전체를 향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한국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가 나오고, 한국과 교역하고 싶은 기업인이 나오고, 한국과 동맹을 맺고 싶은 외교관이 나옵니다. 지금 이 강연장에도 한국 콘텐츠를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상당수일 겁니다. 10년 전에는 이 자리에서 한국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고 무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의 힘입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와 방사는 하드 파워입니다. 보이는 힘입니다. 문화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힘이 때로는 보이는 힘보다 더 깊이 작용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기술로 세계 산업을 쥐고 문화로 세계의 마음을 쥐고 있습니다. 저는 강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분단돼 있고 대륙과 단절돼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자원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한들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강대국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을 들으셨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위산업, 자원, 인구, 물류, 문화. 이 모든 것이 통일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결합하는 시나리오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왜 아직 한국은 세계 1위 강국이 아닙니까? 강 연장이 조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앞줄의 영국 연구원이 펜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독일 의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국 출신 남성이 팔짱을 끼고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단어 2개가 떴습니다. 내부 분열, 자기 과소평가.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토에서 20년간 수십 개 나라를 분석해왔습니다. 그 경험에서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외부에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에서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소련이 왜 무너졌습니까? 미국 미사일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가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유고슬라비아가 왜 해체됐습니까? 외부 침략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가 서로를 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세대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적 분열이 있습니다. 서로를 불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다. 한국인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겸손합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살아남는 것만도 대단한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스위스 시민권자이고 나토 출신이고 한국과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느끼는 건 한국인들이 자기 나라의 잠재력을 정작 자기들이 가장 모른다는 겁니다. 반도체 세계 생산의 60%를 쥐고 있으면서 작은 나라라고 합니다. 방산 수출이 154억 달러를 넘고 군 사력이 세계 5위인데 강대국 틈에 끼인 약소국이라고 합니다. 땅 밑에 6조에서 10조 달러의 자원이 묻혀 있는데 우리한테 뭐가 있냐고 합니다. 강 연장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나토에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전략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적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적을 과대평가하면 조심하게 됩니다. 오히려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쓰지 못합니다. 이길 수 있는 판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독일 통일 직전에 독일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일은 우리 세대에는 불가능하다. 너무 복잡하다. 비용이 너무 크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1989년 여름까지도 독일 국민의 대다수가 통일이 자기 생애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전날까지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음 날 장벽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독일 의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사를 직접 기억하는 세대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반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2024년에 김정은이 통일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이것을 한반도 통일이 더 멀어진 신호로 읽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나토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조가 안정적일 때는 선을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베를린 장벽도 처음에는 잠정적인 조치였습니다. 이쪽과 저쪽을 영구히 분리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 이후 28년 만에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역사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구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련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대영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냉전 질서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건 없었습니다. 저는 강단 끝으로 걸어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청중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의 구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구조가 바뀌는 날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문장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 문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세계가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아닙니다. 통일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입니다. 저는 청중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강대국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 한국은 계산이 됩니다. 분단돼 있고 대륙과 단절돼 있고 의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합니다. 관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일된 한국은 계산이 안 됩니다. 완성된 산업, 미개발 차원, 지정학적 커브.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나라가 어느 방향을 선택하느냐? 미국 편입니까? 중국 편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길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름이 두렵습니다. 저는 강단을 한 번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연 처음에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기술은 있지만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저는 영국 연구원을 바라봤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지금을 보지 마십시오. 구조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구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했습니다. 2초, 3초, 5초. 그때 강연장 뒤쪽에서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왔다던 그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가 번졌습니다. 앞줄에서 독일 의원이 일어섰습니다. 미국 출신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뼉을 쳤습니다. 800명의 박수 소리가 강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강연장 오른쪽 구석을 봤습니다. 처음에 한국이라는 말에 웃음을 보였던 그 방향이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도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한 잔 받아 들고 창가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독일 의원이 왔습니다. 오늘 강연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베를린에 돌아가면 안보위원회에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출신 남성이 왔습니다. 한반도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원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영국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교수님이 그 보고서를 읽고 밤새 잠을 못 주무신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습니까? 저는 그 젊은 연구원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둘 다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두려웠던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20년간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봐왔는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강대국만 세계를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크기가 곧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이 아니라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 제가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수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다보스의 1월 하늘은 어둡고 별이 많았습니다. 내일 아침 제네바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그날 밤 보고서를 읽던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읽고 창밖을 보면서 느꼈던 그 묘한 감정. 두려움인지 경외인지 구분이 안 됐던 그 감정.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계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된 세계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완성돼 가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자기 자신의 힘을 깨닫는 날이 진짜 시작입니다.